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아, 네. 이제 좀 멋있어 보입니다. 아, 네. 이야. 12월 네. 중순에 네네. 저희가 이제 첫 인터뷰를 했었고 네네. 첫 출연을 하셨었는데 진짜 네.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사람들이 사실 다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애매하면 이거 사! 네. 했었던 네. 코스닥 레버리지 네네.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입니다. 네네. 코스닥 레버리지 233740 네. 그때 이제 라이브를 할 때가 12월 중순이었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탄핵안이 네. 국회를 통과해서 넘어간 직후에 네. 이제 저희가 라이브를 네. 했었는데 네. 사실 그때 이제 제 학교에서도 2학기가 끝나고 학과장님께서 네. 교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네. 차담회를 나누시면서 네. 2학기 이번 학기 이제 어땠는지 말 안 듣는 학생이 없었는지 뭐 성적 이의 신청 이런 거 막 그런 어떤 거를 평가회 같은 거네요. 네 그런 거 이제 어땠는지 이렇게 좀 랩업을 하는 네.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학생들이 뭐 이런 거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학과장님께서 네. 김 교수님 근데 이럴 때는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뜸. 네, 그때가 이제 또 탄핵 때문에 한창 난리가 났었던 때였기 때문에 뉴스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대뜸 물어봐서 제가 망설이지 않고 이제 233740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너무 당황을 했어요. 다른 교수들이 다들 이제 그 종목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카카오나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네, 뭐 카페 24나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숫자가 나오니까 코드가 나오니까 뭐지 이러면서 막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님도 다 주식 관련 아니에요. 주식은 저밖에 없었고 저 회계, 마케팅, 뭐 경영 뭐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재무, 뭐 부동산 이렇게 딱 계셨는데 갑자기 숫자를 말하니까 이제 다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233, 740 막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딱 이제 ETF를 좀 접하셨던 분들은 네. 이름만 보고도 이거 이러면서 코스닥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ETF구나 바로 아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이게 너무 생소하신 분도 있고 이름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막 한창 교수들이 이제 저는 S&P 500 이런 거 하는데요 이러면서 막 저를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 주식 좋은 걸 놔두고 넌 왜 하필 한국 주식 그것도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 그것도 레버리지 2배잖아요. 네. 왜 이딴 거를 하냐는 식으로 약간 벌레 보듯이 바뀌었는데 네, 막 그래가지고 나는 글로벌 기업 S&P 500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두고 보자 너 진짜 부들부들하면서 계약할 때 보자 두고 보자 이랬는데 실제로 올해 코스닥이 이제 세계 2위의 상승률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증시가 1위고 2위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는 저 밑에 있고 역시 233740이 좋은 선택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습니까?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사실 5,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이 되풀이된다. 오죽하면 제 책 이름이 주식시장은 되풀이된다는 책이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를 왜 사람들이 모를까 하는 심정으로 책을 썼는데 탄핵 때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 있을 때 8년 전에 그때 보시면은 코스닥이 굉장히 잘 올랐어요. 그래서 황교안 그 당시 권한대행이 있을 때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잘 올랐었죠.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똑같게 본 거죠. 그때 이제 탄핵안이 200석 넘어가지고 헌재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8년 전 흐름과 유사하게 가겠구나 해서 이제 했던 것이고요. 한국 주식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우두머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주식이 잘 갑니다. 그래서 일단 우두머리가 국가적인 우두머리가 이제 이렇게 직무 정지가 됐을 때 코스닥 지수가 지금 잘 갔죠. 넘버 1, 넘버 2도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에 이제 감옥에 가셨을 때 삼성전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최태원 SK 회장님께서 또 수감이 되셨을 때 주 SK 지주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신동빈
회장님도 롯데. 롯데지주 주가가 이제 조금 올랐었습니다. 왜 그러지? 희한하다. 네, 그리고 이제 CJ 이재현 네. 회장님이 계셨을 때도 주 CJ 그 지주사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주식시장 되풀이된다 하는 게 이렇게 좀 이제 맨 위가 없어지면 주식이 잘 오르는 사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세계 2위인데 언제까지 좀 이 상승세가 이어질까? 오늘도 뭐 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와. 왜냐면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들어서면서 정책 방향성이 확실해지잖아요. 그 사람 대선 공약이 있을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 관련해가지고 투자가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코스닥도 이제 빛을 볼 날이 오나요? 코스피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코스닥은 상당히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주로 좀 네. 노시는 놀이터가 코스닥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진짜 찐이다. 재벌들 이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세습 하지 마라, 세습 기업 좀 하지 마라 하니까 세습 기업이 코스피에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닥 쪽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233740 지금 8,000원대 맞죠? 네, 네, 8,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와서 네, 한 네. 25% 그렇죠. 그때 비하면 정도. 그 정도 올라왔고, 이게 또 한국 주식 기반의 ETF다 보니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걱정도 없고, 비과세.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대비 S&P보다 좋죠? 수익률도 좋고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유리하고요. 네. 다음 학기 개강하면 네. 이제 한번 얘기 티타임 하면서 한번 네. 야 봤지? 한번 아. 해줘야죠.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네, 방학 직전에 네,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탄핵안 넘어갔으니까 네. 오를 일만 남았다. 네. 지수는 무조건 오른다. 코스닥 지수는 무조건 오른다. 그렇게 하고 방학을 했거든요. 네. 그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잘 새겼으면 좋겠네요. 한국 주식으로 돈 버는 세 가지 방법에 네네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네. 나름 이제 정리된 건데, 네. 한국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딱 세 개밖에 없다. 세 가지. 네. 네. 이 세 개가 아닌 거는 좀 힘들다. 힘들다. 물론 세 가지가 아닌 걸로 버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렇게 벌면 연속성이 좀 있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거죠. 운이 좋아서 이제 한 번은 벌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능한 거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네. 첫 번째는 네. 정해진 미래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미래. 네. 네. 그러니까는 딱 정말 몇 월 며칠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걸 사놨다가 그날 그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이제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정주 매매라고도 부르는데, 일정주 매매. 네, 정해진 일정에 대한 거를 미리 찾아가지고 사 놓는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네. 방법도 많이 좀 연구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 직장인들, 제가 이제 현대차를 다니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회식을 할 수도 있고 야근을 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방법을 많이 연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이제 좀 개발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원시적인 거는 네이버에다가 12일이라고 척 치고 네. 뉴스 딱 보고 네. 그럼 이제 12일 일정인 것들이 막 나와요. 네. 13일 네이버에다 딱 치고 네. 그러면 13일 일정인 게 막 나와요. 네. 그리고 14일 이게 노가다로 하나씩. 하나씩.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원시적인 방법인데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매일 일정을 막 찾는 거죠. 12일, 13일, 14일 이래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치를 갖고 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MBTI가 J인 분들에게
잘 맞는. 쉽지 않은데 그것도. 네, 그래서 3월 며칠에 뭐가 있어. 그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고수들은 어떻게 그걸 좀 취합을 하나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뭐 그렇게 찾아보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일요일마다 그 정부 부처 주간 일정이라고 네. 산업통상자원부 뭐 보도 일정 이런 게 또 나와요. 일요일마다. 그런 거 찾아보고 그다음에 막 그런 게 정리돼 있는 그런 뭐 블로그나 이런 자료도 찾아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루틴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죠. 대선일 수도 있고. 네네네. 뭐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조금 더 잘게 쪼개면 뭐 경선일, 네,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네네네. 뭐 민주당이라든지 경선일, 네, 게임 출시일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죠. 될 수 있는 거. 영화 개봉일, 영화 개봉일. 드라마 공개일, 게임 출시일 말씀하신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선거 관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재판, 선고 공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새로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 몇 월 며칠에 누가 데뷔하고, 네, 누가 컴백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알아둔 상태에서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벌써 뭐 내일 12일, 12일 일정, 13일 일정, 14일 일정 다 이렇게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이벤트가 있긴 있는 겁니까? 있죠. 네, 있죠. 실제로 이제 내일 내일 모레 13일에 네. 13일에 이제 솔트룩스라는 AI 회사에서 네. 뭐 루시아 2.5라는 이름의 뭐 AI를 발표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솔트룩스 주가는 오늘 올랐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24일에 하츠 투 하츠라는 SM의 새로운 여자 아이돌이 또 나옵니다. 진짜. 네. 그래서 SM이 굉장히 어제까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으면은 또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그런 건 좀 미리 들어가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지금 막 달랐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발표잖아요. 네. 그럼 오늘 상승이 나오고 어제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막 시끌시끌하고 이럴 때 이제 팔고 나오는 게 이제 일정 매매의 기본입니다. 혹시 이제 그게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보지 않고 네,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다음 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왜냐 그래야 현금이 계속 도니까 여기 하나 물려 있으면 이게 다음 일정 또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빼주고 네,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일정쯤만 해도 뭐가 있으면 계속 네.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계속 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하면 내가 일정을 처음 알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때고 관심이 없을 때거든요. 그때 들어가 놨다가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한 일정이 뭐 밀리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네요. 우주선 발사 그러네요. 했는데 막 기체 결함으로 발사가 연기됐어. 6개월 연기. 네. 그러면은 이제 손해를 보겠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일정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이제 어떤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손해를 볼 확률보다는 그런 게 이제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 주목할 만한 일정을 하나 들고 왔죠. 그래요? 네. 사례까지? 네, 앞으로? 왜냐면 이제 솔트룩스 이런 건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라 네. 이제 좀 그런데 벌써 하츠 투 하츠, SM 아이돌 이런 거 딱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네. 사실 SM이 안 올랐으면 SM을 가져올라 했는데 네. 이미 올라가지고 네. 좀 더 뒤에 일정으로 바꿨습니다. 네. 3월 7일에 3월 7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아십니까? 그렇죠. 모르죠. 보통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근데 폭삭 속았수다라고 아세요? 네? 폭삭 속았수다. 속았수다? 네, 드라마입니까? 그렇죠. 폭삭 속았수다라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네. 3월 7일에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유와 박보검이 나오는 네. 드라마고요. 네. 그게 이제 3월 7일부터 4회에 걸쳐서 4회씩 공개가 돼요. 16부작인데 4번씩 나오는 거죠. 네. 4개씩 네. 일주일 간격으로 그렇게 이제 3월 말이면 전부 공개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거 제작사가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제작사예요. 드라마 제작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머릿속에 놓고 이제 투자를 미리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네. 재밌어야 뭐가 네. 반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하츠 투 하츠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얼굴만 지금 공개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얼굴만 보고 SM이 오르고 있는 거죠. 일단 예쁘니까. 예쁜가 보지. 네. 그런데 노래를 냈는데 별로야. 개떡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팔았단 말이죠. 네. 물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빌보드 차트에서 막 1위를 하고 하면 더 가겠죠. 네.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막 오를 때 팔고 나오는 게 일정 매매의 기본입니다. 네. 그 때문에 폭삭 속았수다가 얼마나 재미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를 노리는 거죠, 우리는. 그럼 중증 외상센터 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중증 외상센터는 사실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작품이었어요, 설 전에.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나 재미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주지훈의 소속사인 블리츠웨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 중증 외상센터에 대해서 좀 저도 그렇고 시장에 기대가 좀 없었어요. 왜냐면은 폭삭 속았수다는 박보검 아이유 나오는데 네. 중증 외상센터는 주지훈 배우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스타 파워 측면에서 좀 기대가 없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죠. 연기도 잘하고. 네. 그래서 설 이후에 블리츠웨이가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알고 보니 이제 재밌는 경우. 그런 경우고요. 그런 비슷한 게 이제 피프티 같은 경우. 아무도 몰랐는데 네. 빌보드 차트에서 막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일정 매매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네. 그거는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3월 말까지, 2분기까지도 주요 일정이 다 있어요. 네. 쭉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주식에 막 물려있는 경우가 이제 미련을 못 버려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손절을 하고 팔면 이거 가지고 다음에 어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꼭 다시 올라서 회복을 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냥 대책 없이 물려있는 경우 중에 수많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에 샀는데 30% 마이너스를 해서 700만 원에 팔고 네. 그럼 700만 원으로 다음에 어디를 갈까를 모르니까 네.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일정 매매를 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막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책 없이 물려있는 거 빨리빨리 현금화해서 어떻게 해서든 현금 만들어가지고 저기다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바뀝니다. 근데 그 일정을 따라서 할 때 매매를 사실 공개된 정보 아닙니까? 네네. 뭐 언제 뭐가 되고 네네. 언제 뭐가 공개되고 언제 앨범이 발매되고 네네. 이런 데뷔 일자라든지 네네. 이게 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다 공개 정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그렇게 날 수가 있네요. 공개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나 언론이 그때 반응을 하지 않아요, 미리.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쇼케이스 나고 제작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언론 기사 이런 게 없죠. 그러다가 그때가 되면은 버스 광고에서도 보이고 길거리에서도 보이고 TV에서도 보이고 유튜브에서도 막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량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올라가죠.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네. 다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있죠. 충분히 할 수가 있구나. 네네네. 근데 매도하는 거는 좀 미리 팔아야 되겠다라는 거는 개념이 네. 딱 이렇게 느낌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개봉일에 팔면 그건 네네. 바보죠, 사실. 근데 매수는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저는 2주 전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2주 전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그 이슈마다 또 당연히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일주일 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막 한 달 전부터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 무조건 언제 들어가면 된다. 일관되게 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이전이면은 괜찮습니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일정 매매를 잘 하는 방법을. 네. 근데 이게 제가 일정을 찾아가지고 딱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백지 상태에서 찾으라고 하면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갖고 달력을 완성시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똑같이 가르쳐 줘도 꾸준히 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냥 좀 하다가 나는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어느 분야나 다 그렇겠죠. 그래서 부동산도 뭐 막 이런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배워서 꾸준히 막 자기가 자기 지역을 막 돌아다니고 조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런 식으로 정보를 조사하는구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주식도 정말 내가 이거를 흥미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거를 발전시켜가지고 퇴사도 하십니다. 내가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일정을 찾고 이렇게 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퇴사하기도 하세요. 와, 멋있다. 왜냐면은 이거는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 없거든. 정말 정말 2월 24일에 SM 아이돌이 데뷔한다는 것만 알면 인간관계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가 내 돈을 넣어서 그게 바로 돈이 돼요. 그 일정만 알면 높은 확률로 돈이 되니까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죠. 의대를 졸업해갖고 의사 자격증을 딴 거랑 내가 실제로 돈을 버는 거랑 이 사이에는 내가 취업을 하거나 개원을 해가지고 막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 이 과정이 중간에 있어야 돈이 되잖아요. 그 환자가 찾아와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의대를 졸업한 거하고 환자가 나한테 오는 거는 약간 별개예요. 진짜 돈 많이 버는 의사들은 성적이 좋았던 의사라기보다는 마케팅 잘하고 홍보 잘하고 이런 의사들이 유튜브 잘하고. 그렇죠. 유튜브 잘하고 SNS 이런 거 그렇죠. 잘하는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의대를 다녔을 때 공부한 거랑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랑 좀 분리가 되거든요. 회사 생활도 내가 대학교에서 학점 좋은 거랑 승진 빨리 하는 거랑 무관하잖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 괴리가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련했던 내용이랑 실제 통과한 다음에 이 안에서 하는 내용이 거기서 필요한 스킬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데 주식은 이제 그게 일치가 된다.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 경쟁, 남한테 잘 보이는 거, 홍보 다 필요 없어요. 나의 온전한 순수한 나의 지식으로 바로 돈이 돼요. 근데 HTS 안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엄청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세력, 외국인, 그렇죠. 기관 그들과 이제 나 혼자서 이제 그들과 대면을 하는 그런 무섭다. 수련의 장 같은 곳이지만 어쨌든 뭐 인간관계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순전히 나의 능력만큼 또 돈을 버는 곳이 주식이나 코인 시장 말고 또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실력은 실력이고 나머지 돈 버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뭐 아부하는 능력, 뭐 줄 잘 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은 사실 세력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긴 하지만 근데 주식은 진짜 온갖 방해 세력들과 그 현혹하는 그게 호가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랩에도 좀 많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전업 투자로서의 주식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트랩에 빠지는 순간 아이씨 이러면서 바로 손절을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트랩에 빠진 줄 알아도 손절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아무도 안 사니까. 주식은 그 순간 바로 앞불싸하고 뜨거 이러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은 좀 있죠. 부럽다. 그럼 그분은 진짜 퇴사해서 전업으로 하고 계세요? 와,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해서 이걸로 완전히 하는 분은 못 봤고요. 대부분 이제 뭐 개발자, 반업으로, 디자이너, 프리랜서로 가능한 거예요. 낮에는 주식을 하고 밤에는 디자인이나 개발 외주 받은 거 이거를 이제 하면서 괜찮네. 병행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육아도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육아가 좀 되는 거죠.
애 재워놓고 막 일하고 그다음에 애 학교나 어린이집 보내놓고 그럼 다시 또 세력과 싸우고 내가 손절을 해도 온전히 내 잘못으로 그만큼 내가 잘못한 만큼 돈을 잃고 내가 잘한 만큼 벌고. 근데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네. 의외성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의외성? 첫 번째는 정해진 미래에 투자를 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공개된 정보고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알려면 알 수 있는 것들 다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신선하거나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루틴하게 일상으로 흘러가는 것 중에서 뭐 새로운 가수가 데뷔를 하고 새로운 영화가 개봉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뭐 대박이 터지거나 인생 역전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한테 투자할 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래도 5%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계속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 나가는 게 정해진 일정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자, 의외성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정말 의외의 사건, 예를 들자면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게 나올 줄 몰랐죠.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터져가지고 큰 충격을 줬죠. 네.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네.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철강 알루미늄을 갑자기 25% 때릴지 잘 몰랐죠. 그런 거라든지 계엄, 탄핵 이런 정치적 이슈, 대왕고래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의외의 이벤트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딥시크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막 충격을 줬어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날이면은 시장에서 딥시크 때문에 급등하는 주들이 나옵니다. 이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있고 그 다음 날 바로 계엄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바로 이재명 관련주 이런 거 다 상한가 가고 그렇습니까? 바로 반응이 나와요. 와. 그러니까 정해진 미래에 투자할 때는 어떤 일정이 있고 그거랑 관련된 게 뭔지 난 다 알고 있죠. 근데 의외성에 투자할 때는 갑자기 뭐가 탁 터졌는데 내가 그 관련주를 잘 모르겠어. 이게 너무 갑자기 터진 거고 예정에 없던 거라 잘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면 시장에서 다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 알려줍니다. 이게 앞으로 유망한 거야 라고 이제 알려줘요. 시뻘건 불기둥을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이 이슈로 해서 많이 오른 거를 정리를 쫙 해가지고 이제 그거랑 관련된 다른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딥시크가 딱 터지면은 다음날 반도체 이쪽은 완전히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폭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두 개가 극명하게 나뉘었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는 야 이제 우리 개발비 엄청 줄일 수 있어. 그럼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 이쪽으로 이제 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첫날에 모든 종목이 싹 다 상한가를 가진 않아요.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AI 소프트웨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일부 종목만 막 급등을 하지. 왜냐하면 너무 이게 당황스럽고 시장에서도 막 갑작스러우니까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막 먼저 올라가는 애들이 나와요. 걔네들은 막 30% 상한가를 가 있고 조금 올라가는 애들은 막 7, 8%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종목마다. 자, 그러면은 그런 큰 이슈가 터진 다음 날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날 종목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제일 많이 올라간 건 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덜 올라간 애들은 뭐고, 그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쫙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큰 이슈가 터지면은 2, 3주 정도는 그 이슈랑 관련된 게 계속해서 가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은 원래 많이 올랐던 놈 있죠? 걔는 당연히 계속 더 올라가겠죠. 쭉쭉 올라가고 그 밑에 한 7, 8% 올랐던 애들 있죠? 걔네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저 앞쪽에 이제 그 대장주들이 막 50%, 60% 가는 걸 보고 7, 8% 올랐던 애들도 용기를 냅니다. 내가 좀 더 올라가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 20%까지 가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앞쪽에 가던 애들이 한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뒤쪽에 잘 안 오는 애들이 막 또 올라가는 경우도 나오기도 해요. 네, 그거는 이제 테마가 좀 오래 갈 경우인데, 테마가 잠깐 가고 말 거면 맨 앞에 애들이 막 급등을 하고 뒤에 애들이 조금 뒤따라가고 끝나는데, 그 테마가 길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2달 가면은 2달 내내 원래 앞에 가던 종목이 계속해서 많이 오를 수는 없어요. 무한정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달이 넘어가고 한 달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슬슬 지칩니다. 맨 앞에 가던 애가 막 힘들어해. 그러면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뒤에 애가 내가 그럼 이번엔 더 갈게 이러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래 갈 때 얘기고요.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산다 이러니까는 이제 1월 초부터 로봇주가 미친 듯이 네.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당연히 제일 앞에 막 달려나가고, 뒤에 이제 막 로봇과 관련된 그 삼성전자는 큰 상관없는 그냥 로봇을 하는 애들도 덩달아서 이제 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도 로봇주들이 지금도 막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살짝 쉬어가고, 대신에 뭐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삼성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큰 관계는 없는데 그냥 로봇주니까 네, 그냥 걔네들이 뒤늦게 이제 막 한 달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막 상승이 나오고 이런 구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지분을 산다는 것도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외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앞에 치고 나가는 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2등 그룹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뒤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외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익률을 크게 기대할 수 있어요. 네, 워낙에 이제 그 일정주 매매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좀 길게 간 축에 속한 테마지 않습니까? 로봇은 그렇죠. 의외성의 네. 관점에서는. 그다음에 2023년에 2차 전지. 애들.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그거는 한 8개월 갔잖아요. 엄청났죠, 진짜. 네. 맨 앞에 막 뛰는 애들 있고, 걔네가 하도 올라가니까 뒤에 애들도 막 나중에 2차 전지 뭐 양극재 만든다 그러면 막 올라가고 몇 달 있다가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매매가 바로 이제 의외성에 투자를 하는 매매에 속합니다. 재밌다. 근데 진짜 폭발력이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지나갔던 종목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2차 전지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매매를 또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이제 1년에 뭐 한두 개 테마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로봇이다. 그럼 로봇으로 이제 2월인데 벌써 1년치 벌 거 다 벌었어요? 다 벌었어. 로봇에다가만 막 몰빵을 해가지고 A, B, C, D 막 다 사가지고 그게 막 다 오르니까, 예, 어떤 건 많이 오르고 어떤 건 조금 오르고 그래서 막 해서 지금 걷어들이기 바빠. 예, 그런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로봇이다 하면서 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걷어들이시는데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딥시크 나왔으니까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쪽, 그래서 뭐 솔트룩스, 그 제일 유명한 거는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그쪽 네이버 카카오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솔트룩스, 마음 AI, 뭐 셀바스 AI, 뭐 이런 엄청 뭐 이스트 소프트 막 쭉 있어요. 그런 AI 뭐 하는 애들이 그쪽으로 또 옮겨간다 이거지. 네, 그래갖고 막 또 AI 소프트웨어 쪽 가면 막 오르면 걷어들이고 그다음 또 어딘가 가시겠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시겠지. 그렇죠. 이제 유목민 스타일로 가시고 나면 이제 개미들끼리 막 허우적대다가 이제 거기 이제 화전민들 남아가지고 찌꺼기 주워 먹고 막 불에 탄 곡식들 막 이렇게 쭉정이 막 그런 사람들 남아있지. 이제 그분들 가시고 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투자가 또 있죠. 40년째 화전민. 부동산도 이렇게 상승 지역에서 맞습니다. 한타 해먹고 나가시면 그렇죠. 화전민들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큰 카페 그 강사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추천 지역이라고 해서 올린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막 하게끔 매수세 들어오면 이제 자기는 팔고 떠나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로봇도 떠넘기기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서서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고 도는데 이제 그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이런 투자입니다. 아, 재밌다. 야, 화전민을 남기는 네. 의외성.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폭발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제 딱 당선됐을 때, 당선인 신분일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조선업 좀 맞아. 많이 도와달라 했잖아요. 네. 그 뒤로 조선주가 막 미친 듯이 가잖아요. 네. 너무 의외거든요. 그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의외성, 이런 거가 굉장히 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네. 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왜냐하면 투자는 자기가 잘해야 된대. 투자는 남의 말 듣지 말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잘해야 된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투자를 잘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투자 쪽이랑 내가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안 맞는 사람은 그러면 투자로 돈을 못 번다는 얘기냐? 아니죠.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뭐 워렌 버핏, 뭐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대로 따라한다든지, 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뭐 돈나무 언니가 짜주는 ETF, 그런 사설 ETF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걸 산다든지 이런 게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게 미국에서는 되게 보편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나는 나 잘하는 거 하고 돈은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걸로 벌겠다라는 생각인데 한국은 유독 그걸 굉장히 거부합니다. 거부감이 심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잘하는 사람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그러면은 다 사기꾼이고 자기가 못 믿는다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그렇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잘하는 사람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일단 나를 잘 파악해야 돼.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잘 봐야 됩니다. 메타인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절대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자기 스스로 능력보다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게 차라리 낫지 과대평가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보통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들이 자기 투자 능력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좀 냉철하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냉철하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잘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수님 맹목적으로 쫓다가 그러면 저는 실력을 언제 키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생 실력을 안 키우고 남들이 이제 좋다고 하는 걸로 돈을 벌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요리를 잘해야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식당 미쉐린이나 블루리본을 받은 식당에 가서 먹으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맛있어요. 식당을 또 잘 고르는 능력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미쉐린 가이드나 그런 블루리본 같은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꼭 내가 뭐 요리를 잘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예인들 보면 빌딩으로 다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부동산 공부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동산 빌딩 중개 법인의 전문가가 이거 하라.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리스트 해가지고. 그렇죠. 해가지고 빚 내가지고 산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비싸게 팔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걸 연예인이 직접 공부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은 자기가 잘하는 거 연기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전문가가 찍어준 빌딩을 사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저는 일반인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집안의 그런 가훈 같은 게 있어요. 집안일은 남에게 시켜라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집안일을 다 그만두시고 사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느라고 하셨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저를 막 업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뭘 하셨냐면은 저 입시 정보 이런 것들을 막 모으고 다니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집안일을 전부 남에게 맡기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도 가고 그랬던 거죠. 저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계속 했다면 제가 못 갔겠죠. 그래서
무조건 집안일은 남한테 시켜라 라는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아웃소싱.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돈 주고 시켜라라는 얘기인데 똑같아요. 투자도. 네가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 하시고 그걸로 돈 버시고 그 돈으로 이제 그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받으면 간단합니다. 누가 전문가인지 누가 제대로 된 놈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식당도 어디 이사 가면은 배달 일단 다 시켜봐야죠. 쿠팡이츠 그것만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림만 봐가지고는. 이사 가서 시켜보고 먹고 버리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맛있는 집을 찾는 거죠. 네, 치킨도 한 10개 정도 먹어봐야 그 중에 이제 가장 맞는 게 나고 중국집 마찬가지. 그렇죠. 네, 그래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 학원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제일 좋은 데를 고를 수 있고 병원도 마찬가지. 네, 병원도 다녀봐야죠. 다녀보고 마음에 안 들면 옮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뭐 병원도 옮기고 학원도 옮기고 그렇게 살면서 투자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 갔다가 아니면 버리고. 네. 휴라클님이 좀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셔가지고 중간에 하나 광고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링크인데 요거 제가 링크를 고정 댓글에다가 박아 놓을 건데 여기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나 보죠? 네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네. 쿠폰 등록을 눌러가지고 네. 이렇게 네. 후라클이네요. 후라클. 후랭이랑 휴라클의 합성어. 그래서 요 코드를 입력을 하면 네. 쿠폰이 딱 생깁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거 뭐 눌러야 나오나? 그렇죠. 여기 구독하기를 누르면 그렇죠. 이게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구독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할인 금액 1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그렇죠. 쿠폰 적용이 지금 자동으로 된 겁니다. 네. 결제하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알아서 매도하라 그러는데 뭘 보고 매도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네. 1252원이니까 네 하고 싶으면 하고 네, 맘대로 해라. 왜냐면 내가 이제 사라고 했을 때보다는 올라 있으니 알아서 판단해서. 이런 건 진짜 소형주 아닙니까? 소형주죠. 시총이 687억. 와,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거를. 평화로운 산업입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오늘 얘기고요. 10만 원 쿠폰을 사용해가지고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바로 해지하시면 되니까. 취소하면 되니까. 네네네. 여기 있네, 솔트룩스. 이거 하신 분들은 그러면 수익을 내셨겠네요. 그렇겠죠, 아마도. 네. 대성창투. 네, 저건 이제 손절 난 경우고 가끔 손절이 납니다. 진짜 신기한 종목 많이 하네. 네네. 우원개발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거. 한국선제 이런 거. 네네. 한번 보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고정 채팅 보이시죠? 고정으로 제가 박아놓은 거 있으니까 제가 영상 편집본 올라갈 때는 고정 댓글에다가 안내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주식이 한국과 주식인데 사람들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주식은 4글자인데 한국 2글자, 주식 2글자인데 한국이 중요하냐, 주식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대부분 이 뒤에 주식이죠. 주목을 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 주식에서 중요한 거 앞에 2글자 한국이다. 그만큼 한국적 특성이 강해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지역색이 강한 나라예요.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고 일단 뭐 구글 맵도 잘 안 되죠. 우버도 안 되잖아요. 우버 외국인들이 오면은 우버 탈라 그러는데 우버 없고 다 카카오 택시 있고 그것도 막 택시 조합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버 유럽이나 뭐 가면 다 우버 타고 다니고 동남아 보면 그랩 타고 다니고 다 그러는데 한국은 이제 일단 안 돼. 카카오라는 한국만의 그런 걸 깔아야 돼. 그 다음에 구글맵 안 되니까 뭐 네이버 지도를 보든 막 그런 거 해야 되죠. 진짜 한국은 그 다음에 애플페이, 교통카드 안 되잖아요. 애플페이 또 NFC가 없는 데는 결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딴 데는 다 되는 게 한국엔 대부분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한국은 지역색이 강하고 그 다음에 K-팝이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K-팝인데 K가 중요하냐, 팝이 중요하냐? K가 중요하죠. K-팝만의 그 아이돌 문화. 대학도 안 간 중학생 애들이 막 맞춰가지고 딱 정확히 칼 군무 잡아가지고 7명이 똑같이 맞춰가지고 삐쩍 마른 애들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런 거를 소비하는 이런 문화. 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본은 좀 있는데 아무튼 거의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이런 독특한 문화가 K-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미국의 팝은 미국의 팝송으로 이제 케이팝을 설명이 안 되죠. 미국 케이팝은 이제 혼자 나와서 중얼중얼 거리거나 혼자 나와서 춤을 추면 뒤에 백댄서가 쫙 깔려가지고 막 하거나 뭐 이런 건데 한국은 7, 8명이 막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똑같이 막 춘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독특하고 한국 주식도 너무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그런 주식은 팔지 않는 거라는 것 같은 얘기는 좀 보편적인, 좀 상식이 통하는 그런 시장에서 하면 좋은 말이고요. 한국 주식은 한국의 지역색을 먼저 잘 파악하시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가치가 큰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국장인데도. 일단은 한국에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알 수가 없는 게 네. 미국에서 한마디 하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국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올려. 그러면 그 한마디에 이제 철강주는 다 나락을 가고 네. 자동차 관세 매겨. 그러면 FTA고 뭐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바로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기업을 미리 예측을 하냐는 거죠. 제 얘기는 미국은 최강국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죠. 한국 같은 약소국은 예측이 안 되죠. 그런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바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 가장 하기 싫었던 업무가 사업계획 짜는 업무예요. 사업계획을 짜놓으면 갑자기 막 전쟁이 나. 환율이 막 올라. 또 사업계획 다 수정해야 돼. 사업계획 환율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매출 전망이랑 다 바뀌어요. 그리고 또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뭐 바꿔요. 계획을 막 바꿔. 11월에 내년 사업계획을 다 짜서 내는데 그쵸. 3월에 전쟁이 터졌어. 그럼 또 하반기를 다 수정합니다. 수정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차피 예측이 안 되고 뭐하러 예측을 하나 싶은데 이제 한국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국 금리만 올려도 한국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 은행이 금리만 올려도 엔캐리 청산한다고 막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죠. 중국이 또 뭐 한다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나죠. 한한령 한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고 저 멀리 우크라이나, 우리 아무 상관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도 난리가 막 나요. 네. 근데 무슨 그 성장할 기업을 어떻게 예측하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나는 미국 같은 나라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이런 약한 나라의 증시의 특성을 잘 연구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잘 해보겠다. 왜냐면 여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한번 신나게 한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난 주식을 그냥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잘 봐야 할 종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아까 이제 펜엔터테인먼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폭삭 속았수다. 물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지만 그것만 딸랑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이제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나왔지만 관련주들이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면 자,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어디에 무슨 관세를 때릴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어요. 머니 무브? 그래서 예전에는 막 한국 증시 하면 대표적인 거 딱 떠올리면 사람들이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거를 떠올렸단 말이에요. 2개. 근데 지금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게 딱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철강 알루미늄을 이미 했고 다음으로 매길 품목을 반도체와 자동차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굉장히 그 큰 축을 담당했던 대표 종목이라고 인식됐던 것들에서 돈이 빠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리고 어디로 갔냐?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 거기는 관세랑 무관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 돈들이 관세랑 무관한 데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트럼프를 피해서. 그렇죠.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을 곳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근데 하필 또 딥시크가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딥시크가 나와서 AI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줄었어. 저비용으로도 이제 돼. 그래서 비용이 줄어서 호재인데 하필이면 또 관세를 막 때리고 있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피신해서 오기가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그렇게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들도 오르는 거고, 그 다음으로 오는 곳이 엔터주입니다. 엔터. SM, JYP,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관세와 무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한국에서 원화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뭐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이런 거 다 원화로 결제하잖아요. 한국에서. 성형수술 이런 것도 다 원화로 한 다음에
얘들 매출은 해외에서 달러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수출주죠. 수출주의 구조입니다. 다른 수출주들은 관세 리스크가 있어. 자동차는 환율이 오르면 좋다 하지만 관세를 언제 쳐맞을지 몰라요. 불안한데 엔터주는 원화로 벌고 후랭이 님도 달러로 지금 네. 구글에서 받으시잖아요. 네. 외화벌이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엔터주들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야 여기는 관세 영향이 없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SM에서 새로운 아이돌이 나온다고 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판이 바뀌었구나. 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는 자 엔터주가 이렇게 올랐으면 그 다음에 세트로 따라오는 게 미디어주입니다. 그럼 엔터주 하면은 말씀드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수 기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YP, 뭐 네. SM 이런 그런 아이돌 기획사가 그냥 엔터주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미디어주는 뭐냐?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고 이런 쪽이 미디어주입니다. 미디어주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미디어주도 이제는 괜찮다. 특히나 넷플릭스 발로 가는 거는 달러로 되니까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고 넷플릭스나 이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폭삭 속았수다가 나와도 팬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가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이 있으면은 또 이게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할 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이 나와가지고 뭐가 올라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었어.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야 앞으로는 어떤 드라마가 이제 공개되기 전에 이걸 사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외울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네. 근데 다음번에 이제 그래가지고 했어. 안 올라. 근데 다음번엔 안 올라. 그러면 저번에 올랐는데 이번에 왜 안 올랐지? 그러면은 이 시장의 환경이 바뀐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막 아이돌 나온다고 막 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많지. 왜냐면 작년에 안 올랐으니까. 야, 작년에 막 누구 나왔을 때도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더라. 작년에 또 박진영 대표가 슈카월드 나와가지고 나 같으면 JYP 산다. 욕 태백이라고. 네, 그랬다가 막 그 뒤로 개폭락해가지고 막 그냥 조롱하는 기사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JYP 너무 좋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작년 말에만 했어도 역시 박진영 막 칭송을 받았겠지만 떨어지기 전에 말해가지고 그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JYP는 좋아요. 똑같이 좋습니다. 근데 그때는 엔터주에 대한 그 투자 흐름이 생기지가 않았고 환경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죠. 주변 환경이. 그렇죠. 지금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서야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볼 때 항상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엔터와 미디어가 다 좋구나. 전반적으로 돈이 좀 들어오겠구나. 똑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작년에는 뭐 거의 안 오르거나 뭐 찔끔 오르고 말았던 거라면 올해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 관세를 피해 가지고 엔터, 미디어 뭐 이쪽으로 막 지금 오고 있다. AI 소프트웨어 여기도 관세 영향이 없죠. 그다음에 게임 이쪽 게임 중에서도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는 다 또 달러로 발생하잖아요, 매출이. 근데 관세 상관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쪽 그런 것들이 이제 한데 모여가지고 그거를 형성하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읽고 가야지 아무 이거 없이 그냥 개별적인 이슈만 야 일정주 그래 일정주 하라 그랬으니까 게임 며칠 날 나온다 딱 했어. 지금은 게임주가 좋으니까 돈을 벌겠죠.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관세가 언제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관세 불확실성이 또 내려갈 시점이 언젠가 오겠죠. 그럼 그때는 다시 또 안 좋아지겠죠, 이쪽이. 그리고 반도체나 이쪽으로 다시 가겠죠. 자동차나. 그렇죠. 세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단순하게 그 이슈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게 자기가 잘 모르고 해놓고 나서 한국 증시를 막 욕해. 자기가 안 오른다고.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놓고서는 막 괜히 시장 탓을 해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아니 그때는 임마 엔터주가 안 좋았고 지금은 좋으니까 다르게 봐야지. 박진영 욕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너무 그게 잘 보이니까 박진영 대표가 너무 억울하겠는 거예요. 그분은 순수하게 회사가 좋으니까 좋다 얘기한 것 뿐인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를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욕을 먹고, 예. 또 오르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지금 와서 막 박진영 칭찬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그때 욕만 하고. 네. 그것만 네. 박제된 것만 둥둥 떠다니고. 그러니까요. 예. 많이 내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배경을 잘 봐야 된다. 흐름, 시장의 머니 무브를 잘 봐야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섹터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한참 좀 버벅댔었던,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좋죠.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좀 이렇게 가지고 노세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왜 좋냐면은 일단은 걔네도 역시 관세 영향이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뭐 트럼프가 FDA의 신약 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 흐름은 좋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작년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막 소나기가 와. 그러면은 일단 피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곳이 또 바이오거든요. 처마 밑으로 어디든 들어가야지. 그렇죠. 네, 막 우박이 떨어져. 네. 그러면 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막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데가 바이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바이오는 되게 좋은 상황이고요. 조금 공부해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뭐 엔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쪽이 꺾이면은 항상 괜찮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가 너무나 좋은 시장은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바이오도 간만에 좀 좋아졌다. 셀트리온 살까요? 일단은 바이오 쪽에서는 제일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왜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삼바가 아니고요? 삼바는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피 상위 시총 그 10위 안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그 종목이긴 한데 삼바 조금 성질이 다르긴 한데 저는 바이오주의 그 지표를 알테오젠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냥 개인적인 그런 선호도 그런 거예요. 알테오젠이 일단 강하면 바이오는 다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지 요즘 뭐 바이오 또 꿈틀꿈틀 해가지고 좋은 것들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보고 소프트웨어 이쪽을 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알테오젠, 뭐 리가캠 바이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이제 급등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리가캠 또 갈 때는 확실히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좀 저는 참고를 해요. 와, 그 섹터를 다 보시네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수들도 나 뭐 조선은 어려우니까 안 봐.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사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섹터별로 나는 바이오는 예를 들어 알테오젠을 봐. 네이버 카카오를 봐.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좀 보면 이제 요즘 좀 여기가 좋네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조선 이런 거 놓칠 수 있죠. 로봇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친 건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없고 다음에 이제 될 거를 막 찾는 거죠. 그래서 꼭 뭐 전부 다 봐야만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반만 잡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 해외 나가면은 이 한국이 얼마나 갈라파고스인지. 그 정도입니까? 아니 정말 그 해외 가면은 바로 이제 구글맵 쓰고 우버 불러가지고 가고 이게 되게 이제 막 편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해외 가면 이렇게 국뽕 막 맞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있죠.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좀 좋게 봐준다. 그건 있죠. 그 이미지가 그렇게 된 거고 그렇다고 한국의 제도가 뭐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참 그런 것들이 한국의 그런 아무래도 반도 국가인데 위가 막혀 있잖아요. 섬이죠. 일본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동전 쓰고 동전 맨날 갖고 다녀야 되고 일본도 되게 특이한데 한국도 진짜 특이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근데 본인들이 얼마나 특이한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한글, 한국어 이것만 해도 굉장히 특이한 건데 잘 모릅니다. 해외 나가면 다 알파벳 기반으로 한 언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한국 주식의 한국적 특성을 좀 파악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죠. 대부분 주식에 집중해가지고 실적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그렇죠. 턴어라운드 주식 뭐 이런 것들. 저는 한국에 좀 집중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부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자인데 템베거 같은 건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물론 제가 템베거 같은 거 맞춰가지고 몰빵을 해서 그게 템베거가 되면 제가 엄청 유명해지긴 할 건데 연속성에 자신이 없어요. 다음번에도 내가 템베거를 고를 자신이 없습니다. 일정 주는 자신이 있거든요. 이거 다음에도 분명히 다른 일정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물론 수익의 폭은 작지만 연속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수백 개씩 막 돌려서 하니까. 근데 이제 그 텐베거나 이런 거에 대한 물론 텐베거를 사고 갖고 있을 자신도 없고요. 10배 올라갈 때까지 들고 있을 자신도 없고 또 다음번에 또 똑같은 거를 골라낼 자신도 없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뭐 블라인드인가요? 그 앱에 엔비디아 뭐 그렇죠, 수십 배 이렇게 내서 퇴사합니다. 뭐 이런 짤도 제가 봤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단기간에 큰 돈이 필요하다면 텐베거 이런 거를 할 텐데 제가 뭐 지금 그렇게 단기간에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만큼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죠. 즐겁게 그냥 뭐 아이돌 데뷔한다 그러면 그걸로 하고 게임 나온다 그러면 그걸로 소소하게 벌면서 그냥 그렇게 좀 재밌게 사는 거고 물론 저도 사실은 퇴사하기 전에 비트코인으로 많이 벌어가지고 퇴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건 맞습니다만은 그 뒤로 그만한 거를 다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운이었다고 봅니다. 운이어서. 그럼 그 당시에는 단타가 아니고 그냥 몰빵으로.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확 1억 천금으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 했었을 때고 지금은 뭐 1억 천금보다는 지키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텐베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발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관련주로 좀 지금 뭐 많이 반영이 됐겠네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트럼프의 당선 어떻게 좀 보시고 수혜주 또는 뭐 주의해야 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끝내려 하고 있다. 사실은 푸틴과 이 정상회담을 하는 그 날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축제일이 될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주죠. 근데 정해지지 않은 일정주죠. 그래서 과연 그 둘이 언제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슈입니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이제 북한과 어떻게 할 거냐. 요것도 외교적으로 지금은 뭐 별 관심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당장은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푸틴과의 만남을 주목해보자. 둘 다 센 사람들이라서 만날까요? 만나긴 할 겁니다. 만나서 뭐 잘 안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만나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관련된 뭐 대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진 건설 로봇 뭐 이런 우크라이나 하면 막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겠다 하는 거고요. 관세 이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와 무관한 쪽으로 좀 가자. 엔터 미디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 그게 이제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외교적인 것과 관세 이 정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말 트럼프 시대에는 수출하고 무역하고 물건 만들어서 팔고 이런 쪽은 정말 좀 피하자. 쉽지 않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작년 수출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올해 그거보다 줄어들면 실적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는 수출주 뭐 이렇게 물건 제조업 물건 만들어서 파는 이런 쪽에서 조금 탈피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재건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주들이 실제로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대동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다가 트랙터 농기계 그걸 지금 팔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또
세계 4대 곡창지대였습니다, 원래.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농경지가 많이 상하고 지뢰가 깔리고 농부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농사 그 수확량이 확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재건이라고 하면 뭐 도시도 재건하겠지만 농경지도 재건해야겠죠. 지뢰 없애고 다시 농토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 그럼 트랙터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동 같은 기업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면 더 매출이 늘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랑 그 계약을 하고 그게 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인데도 있어요. 관세가 계속 지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카카오에서 이번에 오픈 AI랑 그 카나나라고 하는 그 AI 비서 서비스 거기다가 챗GPT를 탑재한다 뭐 이렇게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증시에 오픈 AI 관련주가 없었어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오픈 AI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이고 한국과는 인연이 없었죠. 물론 한국어 학습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샘 올트먼이 한국을 왔지만 공식적으로 같이 하겠다고 발표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최태형 회장도 만나고 아마도 오픈 AI에서 원하는 거는 자기네만을 위한 좀 맞춤 반도체를 원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엔비디아 거 말고 한국에서 좀 만들어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나 하고 와봤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만나기만 하고 간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죠. 뭐 원하는 사용대로 맞춰줄 수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소량이어가지고 좀 제작해주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술력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오픈 AI는 좀 엔비디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한국과의 만남에선 잘 안 된 것 같았다. 그래가지고 왔다 가기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카카오와 공식적으로 뭔가를 같이 한다고 한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하드웨어적으로 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간단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 이재용, 최태원 이런 분들이 다 못했던 것을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해냈다.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 누구도 못한 것을 해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 증시에 오픈 AI 관련주가 뒤늦게 생겼다. 카카오. 챗GPT랑 같이 협업한 그게 이제 출시될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게 나올 때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게 5만 원이 될지 6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기로 같이 협업하기로 했으니 그 결과물이 나오기 그것도 이제 일정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출시한다. 딱 그러면 일정주가 되는 거죠. 이제. 아니 그러면 카카오는 오픈 AI 말고는 다른 외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건가?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게 있죠. 정치적인 거?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카카오와 뭘까요? 뭐예요? IMBC.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좌파의 아이콘. 카카오, MBC. 이 두 개. 요게 이제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카카오는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빅 이슈는 이제 대선인데. 네네. 아까 IMBC하고 카카오를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조기 대선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조기 대선이든 뭐 기각이 되든 빨리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조기 대선이 된다면 일단은 그 60일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떤 후보가 좀 유력한지 그다음에 그 후보의 공약이 뭔지 이거를 잘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조기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되고요. 뭐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 그러면 또 그에 맞게 그분께서 또 이제 돌아오시게 되면 대왕고래는 나가리가 됐으니까 또 큰 거 하나 하시겠죠. 그렇죠. 지지율도 지금 많이 올라왔겠다. 혹시 복귀를 하시면은 여세를 몰아서 큰 거 하나 하실 겁니다. 그거를 기다리면서 이제 의외성에 투자를 하는 그런 걸 기다릴 수도 있고요. 조기 대선이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 그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 강하지 않을수록 좀 주식 투자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치 성향이 너무 강하면 편향되기 때문에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꽂혀있죠. 이게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여기를 지지하지만 여기가 될 확률이 낮다면 그걸 포기하고 내가 싫어하지만 확률이 높은 쪽으로 싫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확증 편향에 빠지고 자기 이제 바람대로 되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너무 개인적인 감정을, 좋아하는 감정을 너무 강하게 가지게 되면 투자하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야, 나는 보수라서 진보 이쪽이 너무 싫어. 그런데 그래서 카카오로 거들떠도 안 보는데 지금 카카오는 다른 이슈로 막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외면하겠죠. 카카오는 쟤는 나는 싫어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IMBC도 지금 뭐 오요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또 좋아지겠죠.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실적이 올라가겠죠. 예, 그쪽 정권에 이제 광고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수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고 해야지. 그리고 저는 뭐 누구를 너무 욕하고 비난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누가 되면 뭐가 좋고 이거를 좀 연구하는데 시간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맨날 그럽니다. 정치적 성향을 가지기 이전에 누가 되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 정도는 알고 그것부터 일단 아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막 그럼 학생들 수긍을 좀 합니까? 학생들은 그래도 좀 합니다. 성인들, 그러니까 40, 50대 성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막 비겁하다. 비난을 악플이 엄청 달리죠. 기회주의자다. 너는 돈만 벌면 되냐?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느낌. 그런 비난을 엄청 받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돈보다는 신념이 중요한 나라인가.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갈등이 심한 나라다 보니까 네. 각 양쪽 진영의 갈등이 되게 첨예한 나라잖아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극우 이런 분들도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렇죠. 네. 옛날에는 진보 쪽에서 주로 하던 거를 보수 쪽도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엄청 배워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또 하시고. 네. 그렇게 막 되고 있잖아요. 네. 그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또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판에서도 사실은 더 임팩트가 강해지긴 합니다. 그 갈등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그런 정치적 견해나 이런 거를 가지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종목이 좋은지 이런 것들은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채널들이나 이런 데서 막 딥시크를 막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네네. 막 딥시크를 거의 뽀사놓는 수준으로 인터뷰를 네네. 하는 전문가들 맞아요. 섹터나 그 분야 진짜 거의 뭐 권위자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네네. 딥시크가 우리 뭐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 해가지고 네네네. 너무 어려워. 막 온갖 걸 다 분석을 해요. 그 딥시크를 그렇게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하니까 콘텐츠를. 네. 너무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그것도 경쟁이니까 하나라도 더 깊게 해가지고 많은 걸 있어 보이게 해줘야 된다. 넌 이걸 다 알아야 돼. 부담을 주는 거죠.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럼 사람들은 막, 야, 이걸 알아야 되나 보다. 근데 정작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런 돈의 흐름이 엄청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막 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AI 관련된 일정들이 있을 때 그게 주가가 많이 움직일 거다. 작년 하반기 때는 안 움직였거든요. 맞습니다. 뭐 나온다, LLM 뭐 개발했다, 뭐 아무리 해도 막 떨어지기만 했어요. 안 움직였어요. 네, 막 쭉쭉 떨어지기만 했는데 벌써 올해 되니까 뭐 발표한다 이러면 막 또 올라요. 그래서 그런 AI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다 막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드론이라든지, 로봇은 이미 올랐고요. 즉 이런 것들의 개발비도 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딥시크라고 하면 딥시크를 팔 게 아니라 딥시크처럼 개발비가 내려갔을 때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야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자들은. 딥시크를 파는 거는 이제 콘텐츠 제작자나 학자나 뭐 이런 대학원생 같은 애들이 하는 거고, 투자자는 앞으로 우리 세상에 AI 개발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제는 자율주행 이런 것도 개발비가 엄청 내려가겠죠. 드론에 탑재되는 그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뭐 마음 AI, 솔트룩스 뭐 이런 것들이 막 가고 네이버 카카오 가겠지만은 이제 그러기 시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이나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들 쪽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이제 딥시크 터졌다 그럼 딥시크를 막 깊게 해야 사람들 콘텐츠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딥시크를 마스터해야 될 것 같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생존 방식이겠죠. 핵심은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읽고 좀 미리 가서 좀 딱 기다릴 수 있는. 화전민 되지 말고. 네. 딥한 영상이 많아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딥시크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제 계좌는 변함이 없다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실제 이제 돈 버는 거랑은 사실은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국에 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거 보면 중국의 그런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있으니까. 한국에 살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뉴스 속보를 보고 거기서 트럼프 뭐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때리기로 했다 이런 거 보고 아니면은 뭐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이런 거 이제 아침에 딱 눈 뜨고 그걸 보고 불안에 쌓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던가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관세가 그렇게 난리가 나면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어야 맞고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뉴스를 봐도 쫄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게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걸리는 게 없는 게 행복이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속보를 봤을 때 미국장에서 일어난 그 뉴스를 봤을 때 걸리는 게 없어야 그게 올바른 투자예요. 일반 사람들은 밤에 자기 전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주식은 밤에는 걸리는 게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새벽에 트럼프가 뭐라고 해가지고 막 출근길에 막 불안해하면서 오늘은 또 얼마나 떨어질까 이러면서 가거든요. 그게 없어야 올바른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돌아보시고 오늘 또 큰일 났네, 그 돈 잃겠네, 쫄았다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나간 종목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물린 종목은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들면 자동차나 이런 걸 사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도체. 반도체를 사놨다. 자, 반도체도 예를 들어서 내가 팹리스 반도체라고 이런 쪽에 내가 파운드리 이쪽에다 내가 다 넣어놨다. 예를 들면 퀄리타스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이런 쪽에다 내가 해놨다. 그러면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반도체 나름인데 아니면 내가 뭐 유리기판 쪽에다가 해놨다. 그래도 걱정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다 해놨다. 그럼 이제 엄청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물려 있는데 내가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 난 자신 있어. 아무리 내가 물려 있어도 무조건 이건 돼.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물려 있는데 불안해. 뉴스 하나 뜨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뭐 벌렁벌렁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또 얼마나 더 내려가려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 그럼 그거는 팔아야죠. 왜 그런 불안에 쌓여가면서 하냔 말이죠. 주식의 최대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 이런 트러블 없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주식인데 막 아침에 가슴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갈 거면 주식을 왜 하냐는 거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즐기고 싶으면 이제 부동산을 해야죠. 거기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부동산. 세입자와의 갈등, 세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개사무소, 인테리어, 그렇죠. 이사. 그렇지. 그런 스트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그런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저 같은 사람은 주식이나 코인 이게 맞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면서 막 불안해. 이건 잘못됐어요. 그럼 부동산으로 가라. 주식을 하는데 매도 버튼만 누르면 그냥 그 손절이 되는데 그걸 막
못하고 질질 끌려가? 그런 사람도 부동산 해라. 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손절하는 게. 그게 못하겠던데. 일정 매매를 하면 손절이 된다니까요. 왜냐면 다음 일정 빨리 가야 되거든. 아. 빨리 현금 만들어야 되거든. 이걸 내가 샀어. 근데 뭐 손절이야. 지금 팔면 손절이야. 근데 보통은 막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버티잖아요. 근데 일정 매매를 하면 야 3월 7일에 하는데 야 빨리 그거 사야지. 그러면 그게 더 많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찮아 보이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할 게 없기도 하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거거든요. 벌써 그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대단하면 이미 올라가 있지. 그렇게 대단하고 좋은 게 왜 내려가 있겠어요. 아마 물려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대단한 걸로 옮겨가라. 네. 근데 부동산은 그걸 알아도 팔리지가 않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서 안 팔리죠. 네. 내가 살 때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동산을 샀는데 네. 시간이 지나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니었어. 그렇죠. 그러면 팔고 대단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세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네.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못 하는데 주식은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특히 한국 주식은.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식에 맞지 않는 거지. 그럼 주식의 장점을 살려서 최대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없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많이 하고 있는 TQQQ를 모아가거나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모아가거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ETF들. 그런 걸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아나가는 걸 추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직장인분들 그렇게 많이 정액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건 안 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은 이제 세금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이 정말 좋은 전략이고 또 먹히는 구간이 있죠. 훌륭한 그런 구간이 있는데 또 그게 안 먹히는 구간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딥시크 터지고 야 네이버 카카오 쪽이 좋아 이 정도 판단이 되면 당연히 미국 S&P 500이나 TQQQ 이런 것들도 판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야 지금은 이게 너무 좋은 때야. 그럼 들어가서 막 정리식으로 해서 잘 먹고 그 다음에 지금은 보니까 또 이쪽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거 수익 실현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면 되고 그렇게 그냥 해서 그걸 국가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한국 이렇게 국가를 한 종목으로 생각하고 한국은 233740이 있고 미국에는 뭐 TQQQ가 있고 그래서 국가별로 이렇게 해서 국가를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그 다음 해 또 러시아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워낙 전쟁 때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또 러시아 증시가 좋은 거죠. 단기적으로. 루블화가 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걸 잘 볼 줄만 알면 너무 좋은 투자법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내가 볼 줄을 모른다. 까막눈이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 투자법만 추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언젠가 그 약발이 다 했을 때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걸 내가 다 할 줄 안다면 또 너무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목 잘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4월에 만나요, 교수님.